출근길 차 안에서 아니면 산책하시면서 지금 이어폰 꽂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진짜 핵심만 딱 꿰뚫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들고 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텍스트가 바로 고대 문헌이자 아주 유명한 종교 텍스트인 여호수아 8장입니다. 아마 제목만 딱 들으시고 이거 오늘 무슨 종교적인 이야기 하는 건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은 그 접근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단순한 경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전술교범이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경영전략 케이스 스터디처럼 읽어보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특정한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렌즈는 다 걷어내고 이 오래된 기록을 철저하게 객관적인 분석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텍스트 안에는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고도의 군사 심리전,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한 치밀한 매복 전술이 담겨 있거든요. 게다가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건 그 엄청난 승리 직후에 자칫하면 붕괴될 수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꽉 붙잡는 아주 탁월한 사회학적 리더십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시대나 종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개인의 삶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의 정수인 셈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치밀한 전략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의 배경은 고대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이라는 요새를 공격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네, 아이성 전투죠. 텍스트를 보면요, 공격에 앞서서 신일 리더인 여호수아한테 작전 지시를 내리는데 여기서 이전 전투였던 여리고성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룰이 하나 딱 하달되더라고요. 아, 그 전리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이번 전투에서는 탈취한 물건이랑 가축을 너희가 가져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하거든요. 고대 전장에서 전리품을 개인이 챙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이거 당시 군대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현대 기업 경영으로 치면 직원들한테 어마어마한 스톡 옵션이나 성과급을 약속한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 스톡 옵션이요? 확 와닿네요. 왜냐하면 바로 이전 전투였던 여리고에서는 전리품을 개인이 취하는 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사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컸을 거고 불만도 좀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남는 게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질적인 동기를 아주 강력하게 부여한 거죠. 이건 단순히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병사들이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지휘관의 전략에 100% 몰입하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동기부여 장치로 작동한 겁니다. 확실한 보상이 약속됐으니까 군대 사기가 진짜 하늘에 찔렀겠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놀랐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냥 병력 우위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절대 무식하게 정면 돌파를 하지 않죠. 네, 병력을 쪼개서 기가 막힌 함정을 파는데 제가 전술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 배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확 오지는 않거든요. 어떤 식의 작전이었던 건가요? 그게 바로 이 텍스트의 백미 중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두움이 짙게 깔린 밤을 틈타서 제일 잘 싸우는 정예병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아이성 뒤편, 그러니까 서쪽 편에 은밀하게 매복을 시켜요. 3만 명이나요? 몰래 숨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안 멈춥니다. 추가로 5천 명을 또 다른 서쪽 루트에 매복을 시킵니다. 완전히 이중으로 덫을 촘촘하게 놓은 거죠. 와, 서쪽에만 3만 5천 명의 복병이 숨어 있는 거네요? 네, 반면에 여호수아 본인은 나머지 주력 부대를 다 이끌고 성읍 북쪽으로 대놓고 접근해서 진을 쳐버립니다. 적의 시선을 북쪽으로 완전히 고정시켜버리는 미끼 역할을 차치한 겁니다. 북쪽에서 시선을 다 끌어모으고 서쪽에서 뒤통수를 친다. 고전적이지만 진짜 완벽한 양동작전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주력 부대의 진짜 임무가 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북쪽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적한테 등을 보이면서 거짓으로 패배하는 척 도망가는 거였어요. 네, 일부러 꽁무니를 빼는 연기를 한 거죠. 왜 하필 도망치는 연기를 한 걸까요? 자칫하면 진짜 사기가 꺾일 수도 있는 위험한 전술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적의 뇌관을 정확히 건드린 완벽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전에 이 아이성을 한번 공격했다가
보기 좋게 참패하고 도망친 흑역사가 있었거든요. 아, 맞다. 한 번 졌었죠. 네,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 뼈아픈 실패의 과거를 아주 교묘하게 역이용한 겁니다. 아이성 군대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멀리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오길래 긴장했는데 조금 부딪히다가 갑자기 또 등을 돌리고 도망가네.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당연히 저 녀석들 저번처럼 또 쫄아서 도망가네. 우리가 또 이겼다 이러면서 완전 기고만장해졌겠죠. 정확합니다. 그 과거의 승리 기억이 아이성 군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된 겁니다. 인간의 뇌라는 게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히면 확증 편향에 빠지기 엄청 쉽거든요. 적의 교만함, 그리고 그 승리욕을 극도로 자극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킨 거죠. 이성을 잃게 만들었다. 네, 만약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병력 믿고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아이성 군대는 굳게 닫힌 성벽 안에서 꼼짝 안 하고 우주 방어를 펼쳤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진짜 목적은 칼을 썩는 게 아니라 적이 스스로 그 안전한 요새문을 열고 광야로 걸어 나오게 유인하는 거였어요. 이거 진짜 현업에서도 많이 쓰는 전략 아닌가요? 비즈니스 시장에서 거대한 경쟁자를 이기려고 일부러 특정 시장에서 우리가 밀려서 철수하는 척 연기하는. 맞아요. 경쟁자가 거기에 속아서 한 우물에 무리하게 자본을 투자하게 유도하는 전략이랑 완전히 맞닿아 있죠. 고대 전술이나 현대 비즈니스나 인간의 심리를 찌르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진짜 소름 돋네요. 그리고 아이왕과 백성들은 그 덫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걸려들고 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는 척하니까 아이왕은 성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온 백성을 다 이끌고 미친 듯이 추격에 나서잖아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죠. 자료의 묘사를 보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성 안엔 말 그대로 수비병 단 한 명도 없이 텅성 비어버린 겁니다. 전형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이 빚어낸 참사죠. 아이왕 눈에는 지금 눈앞에서 허둥지둥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 등짝만 보인 거예요. 자기 뒤에서 숨죽이고 있는 3만 5천 명에 보이지 않는 칼날은 상상조차 못한 거죠. 자기가 사냥꾼인 줄 알았는데. 네, 자기가 사냥꾼인 줄 알고 신나게 쫓아갔지만 사실은 거대한 도살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사냥감이었던 겁니다. 와, 그리고 드디어 이 작전의 클라이맥스가 등장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아주 극적인 시각적 신호가 나오는데요. 도망치던 여호수아가 발걸음을 딱 멈추고 우뚝 서더니 손에 든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서 쫙 뻗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그 광야에 엎드려 있던 3만 5천 명의 매복조 중 한 명인 거예요. 발빛도 없는 밤부터 숨죽이고 있다가 마침내 저 멀리서 지휘관의 단창이 번쩍이는 그 순간을 본 거죠. 이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복병들이 텅 빈 성읍으로 폭풍처럼 밀고 들어가서 불을 지릅니다. 고대 전술교범에서 다루는 고립과 포위망의 가장 완벽한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아이성 군대가 신나게 적을 추격하다가 바람 타고 날아오는 매캐한 연기 냄새를 맡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타는 냄새가 나니까. 이상해서 고개를 돌려 뒤를 딱 봤는데 하늘 끝까지 치솟는 자기들 성의 그 검은 연기를 발견한 거죠. 그 순간의 심리적 붕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패닉 그 자체죠. 멘탈이 완전히 나갔겠네요. 게다가 그 순간 도망치던 이스라엘 주력 부대도 갑자기 방향을 180도 틀어서 맹렬하게 반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돌변한 주력 부대가 칼을 겨누고 있고 등 뒤에는 불타는 고향 성읍, 그리고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3만 5천 명의 복병들. 완벽한 샌드위치 신세네요. 퇴로가 아예 없어요. 전술 용어로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철저한 망치와 모루 전술에 당한 겁니다. 성에 숨어있던 복병들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서 등 뒤를 후려치고 주력 부대가 단단한 모루가 되어서 정면을 꽉 막아선 거죠. 심리전으로 유인하고 기동력으로 빈집을 털고 포위망 좁혀서 섬멸하고. 네, 사실 이 전투의 승패는 창칼이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훨씬 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들어올린 그 타이밍에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완벽한 설계였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감탄이 나오는 전략적인 완승입니다. 그런데 텍스트를 계속 읽어내려가다 보면 솔직히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잔혹한 장면들이 이어지거든요. 네,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날 1만 2천 명에 달하는 아이성 남녀 주민 전부가 전멸을 합니다. 그리고 생포된 아이왕은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해질 무렵에 성문 어귀에 시체가 던져지고 그 위에 거대한 돌무더기가 쌓여요. 맞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성을 공격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을 몰살시키고 왕을 매달아서 돌무더기로 만든다. 이거는 탁월한 전력을 넘어선 약간 과도한 학살극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서두에 렌즈를 걷어내기로 했잖아요. 이 폭력적인 결말, 우리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대 인권이나 윤리적인 잣대로 들이대면 이건 당연히 끔찍한 학살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텍스트를 고대 근동지방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 안에서 해독을 해야 하거든요. 고대의 맥락이요? 네, 아이왕의 공개 처형 그리고 성문 앞에 쌓아올린 그 거대한 돌무더기, 이거는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분노의 표출이나 피해 보복이 아닙니다. 일종의 고대 세계의 대형 5개 빌보드 광고판이었던 거예요. 빌보드 광고판이요? 잔혹한 시각적 경고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군대는 주변의 다른 적대국들한테 아주 명확하고 계산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의 치밀한 전략을 얕보거나 우리한테 대항하는 자의 끝은 이 왕처럼 그리고 이성처럼 영구적인 폐허와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다음 전투들을 훨씬 쉽게 가져가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주변국들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심리전의 연장선이었네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리더 여호수아의 행동도 엄청 특이하더라고요. 적들이 모두 진멸될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손을 단 한순간도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거든요. 네, 계속 들고 있었죠. 상식적으로 팔이 끊어질 듯이 아팠을 텐데 굳이 왜 그랬을까요? 리더가 가져야 할 극한의 집중력과 규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황이 좀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해서 승리가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지휘관이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는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고 오합지졸이 되어버립니다. 약탈에만 눈이 멀어버리겠죠. 그렇죠. 여호수아는 나의 창끝이 내려가지 않는 한 이 전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철저한 군기를 전 병력한테 시각적이고 물리적으로 각인시킨 겁니다. 리더의 자세를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전투는 끝났고 도시는 불탔고 적은 전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시죠. 완벽한 승리를 거뒀어요. 막대한 전리품도 손에 넣었고 우리 군대의 사기는 그야말로 우주를 뚫을 기세입니다. 최고조에 달했겠죠. 고대의 전쟁 매뉴얼이나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당연히 이 기세를 몰아서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는 말처럼 바로 옆에 있는 다음 타겟, 다음 성읍으로 진격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의 장군들이라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진짜 가장 신선한 충격을 받은 부분이 바로 그 다음 여호수아의 행보였습니다. 그들은 돌연 진군을 멈춥니다. 네, 완전히 멈춰서죠. 칼을 내려놓고 무장 해제를 한 채로 에발산이라는 산으로 향해요. 도대체 이 피 튀기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기세가 가장 좋을 때 왜 멈춰선 걸까요? 이 지점이 사실 오늘 우리 탐구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까지 아주 훌륭한 전술교범을 읽었지만 이제부터는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사회학적 헌법 제정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회학적 헌법 제정이요? 네, 여호수아는 인간과 군대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하는 리더였습니다. 인간이 가장 위험해지고 가장 오만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패배했을 때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두 손에 전리품을 꽉 쥐고 있을 때입니다. 아, 내가 최고다, 무서울 게 없다, 이럴 때. 맞아요. 승리에 도취된 군대는 규율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고 자칫하면 주변을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폭주하는 괴물 같은 무리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당장 다음 땅을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심리적인 리셋, 즉 초심으로 돌아가는 작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에발산으로 간 거군요. 그런데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텍스트를 보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데 굳이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을 사용했다고 나와요. 네, 다듬지 않은 돌이죠. 화려하게 조각되거나 깎은 돌이 아니라 그냥 자연 그대로의 투박한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 의식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번제와 화목제라는 단어가 현대인들한테는 좀 낯설고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초대형 커뮤니티 바비큐 파티 겸 엄청나게 엄숙한 국가 선서식 같은 거예요. 바비큐 파티와 선서식, 확 와닿네요. 전쟁의 트라우마, 그리고 승리의 광기 속에서
극도로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 땅에 왔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연대의 의식이었던 거죠. 아, 진정시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방금 호스트님이 짚어주신 다듬지 않은 새돌입니다. 전쟁이나 정복이라는 건 결국 인위적인 힘, 인간의 욕망, 기교가 막 폭발하고 충돌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단을 투박한 자연석으로 쌓았다는 거는 우리가 이룬 이 엄청난 승리가 결코 우리의 칼솜씨나 인간의 화려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도의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아, 우리의 힘만으로 이긴 게 아니다. 내 승리의 전리품으로 꽉 찬 내 주머니에서 눈을 돌려서 변하지 않는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원칙에 다시 주파수를 맞추는 심리적 리셋 버튼이었던 겁니다.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한 리셋 버튼. 진짜 명언이네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투박한 돌 위에다가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공동체의 법과 규칙을 빽빽하게 적어 내려가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의 스케일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아주 장엄한 장면이죠. 거기가 산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거대한 야외 원형극장 같은 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음향 효과가 엄청난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절반을 그리심산 앞에, 나머지 절반을 에발산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몇몇, 이 행사의 게스트 리스트가 진짜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파격을 넘어선 혁명이죠.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국가적 맹세나 법률 낭독 같은 행사는 보통 장로들, 재판장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지배층 남성 그룹만의 철저한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끼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8장 마지막을 보면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리더들뿐만 아니라 본토인, 그리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 심지어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그 율법을 듣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요? 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군사 공동체가 아니라 진중한 의미의 국가 건설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하긴 전쟁을 치르고 성벽을 부수는 건 앞장선 군인들이지만 결국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건 저 어린 아이들과 여성,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사회의 헌법적 가치, 그리고 이 승리의 영광을 소수 기득권이 절대 독점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장군들만 아는 법은 진정한 법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나 이방인에게까지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공유될 때 비로소 그들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 집단을 넘어서 하나의 성숙한 문명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와우. 적의 튼튼한 성벽을 부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대한 작업, 즉 내부의 정신적인 기틀을 단단히 세우는 작업을 바로 저 에발산에서 해낸 것이죠. 리더로서 여호수아의 진정한 위대함은 칼을 기가 막히게 휘두르는 전술적 천재성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칼을 언제 내려놓고 모두를 위해 책을 펴야 하는지 아는 그 깊은 통찰력에 있었던 겁니다.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군사적인 파괴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위대한 사회적 건설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군요. 자,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여호수아 8장의 여정을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많은 내용이 있었죠. 우리는 치밀하게 계산된 매복 전술, 그리고 과거의 뼈아픈 실패를 역이용해서 적의 오만함을 부추긴 완벽한 심리전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적이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고 단창이라는 결정적인 신호로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해서 큰 승리를 거머쥐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돋는 통찰은 그 전투 직후에 있었습니다. 다음 정복을 향해 폭주하는 대신에 과감하게 진군을 멈추고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돌 위에 공동체의 법을 새기면서 어린아이와 이방인까지 모두 품어안았던 그 에발산의 극적인 전환 말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이 원리들은 놀라울 정도로 유효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여호수아처럼 일보 후퇴하는 거짓 패배의 연기가 경쟁자의 치명적인 실수를 유도하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했죠. 그렇죠. 매복을 숨기고 때를 묵묵히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단창을 뻗는 기막힌 타이밍의 예술도 저희가 엿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오래된 텍스트에서 건져 올려야 할 가장 묵직한 지혜는 아마도 전쟁이 끝난 뒤의 태도일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이어폰을 통해서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랜 노력 끝에 일상이나 비즈니스에서 마침내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혹은 오랫동안 원했던 정말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두 손에 꽉 쥔 전리품에 취해서 혹은 더 큰 성과를 향한 조급함에 등 떠밀려서 곧바로 다음 전투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처럼 과감히 폭주하는 진군을 멈춰 세우십니까? 진정한 승리의 완성은요, 어쩌면 적을 무찌르고 매출 목표를 달성한 그 짜릿한 도파민이 터지는 순간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듬어지지 않은 순수한 세도를 찾아내어서 그 위에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나의 변하지 않는 중심 가치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새겨넣는 그 멈춤의 순간에 있을지도 모르죠. 멈출 줄 아는 게 진짜 용기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거둔 빛나는 승리가 여러분 자신을 괴굴로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만의 애발산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두고 깊이 생각할 거리가 많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